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경화여고 1학년,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 학기 동안 현대문학 완전 정복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방과후 수업을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들이 18차시 강의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험 전에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험 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강의를 좀 여러 개 찍다 보니까 좀 많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이제 19차시 종강은 했고요. 오늘 이제 18차시 강의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면 이 영상 보는 것으로 이번 학기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시청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현대문학 공부할 때 시를 볼 땐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소설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정도를 함께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선생님 수업 들었던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은 교재 44페이지가 되겠고요. 1학년 학생들은 65페이지가 되겠네요. 최두석의 성의 꽃이라는 제목의 작품부터 이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이제 문학과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문학, 현대소설과 현대시로 함께 하고 있죠. 우리가 현대시를 볼 때 무엇을 보기로 했었냐면 일단 시인에 대해 좀 먼저 파악해보고 제목은 왜 그렇게 지었을까? 이걸 토대로 해서 화자는 누구고 대상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정서와 태도는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이었죠. 자, 제목에 성의 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성의 꽃이 뭐지? 성에는 뭔가 얼음 같은 거, 살얼음 낀, 뭔가 좀 서리가 내려서 차갑게 얼음이 낀 모습을 우리가 성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빈칸에다가 똑같이 화자, 상황, 정서, 태도. 낯선 시를 봤을 때 이제 이런 수업을 들을 때 핵심 포인트 선생님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 시가 시험에 나오면 물론 좋겠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낯선 시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거를 파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딱 보자마자 제목이 성의 꽃이야. 그럼 성의 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겠고 그 다음 요 안에 말하는 화자가 나 아니면 우리 누구 있나 찾아볼까요? 뒤에 봤더니 나가 있네요. 그죠? 나는 무슨 전람에 온 듯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안에 등장하는 건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구나.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 봤더니 새벽 시내 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는데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의꽃. 나오네. 중요한 포인트.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그럼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탔고 그 버스를 탄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성의 꽃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다? 바로 시내버스 안에 있구나. 정확히 말하면 새벽 시내버스 안에 있구나. 요런 거 정도 파악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황상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처녀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라고 한 이 분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어려있는 버스를 탔다는 얘기는 화자 역시도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도 서민이겠죠. 서민 체험을 하러 탄 게 아니라면 얘도 당연히 서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평범한 사람들이란 얘기인 거죠. 자, 이들이 만나 아름다운 걸 펴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죠. 새벽 시내 버스는 저게 지금 공간적 배경인가 본데 서민들의 삶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차창에 치장을 했대. 요즘에 뭐 버스 보면 타요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뭐 학원 강사들의 어떤 뭐 광고판 이런 게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차창이니까 창문에 뭔가 치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모든 차는 창에 치장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밖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창에 뭘 했을까? 창에 찬란하게 치장을 했으면 밖에 안 보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그런 뭔가 그림을 그린 것 같지는 않고 이거라고 달린대요.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의꽃. 그럼 엄동혹한이라는 얘기는 겨울철이라는 것을 떠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새벽 시내 버스 안에 있어요. 언제예요? 겨울이에요. 춥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겨울에 선연이 피는 성의꽃.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성의가 피는 조건은 안에가 따뜻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뭔가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 안쪽에서 이제 뭔가 물기 같은 게 생기게 되고 그 물기가 얼어붙는 거죠. 여러분 아마 겨울철에 창문에 어린 게 성애 같은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애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버스에 있던 그 찬란한 치장. 그러니까 실제 치장을 한 것이 아니라 치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의 주체는 성애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성애꽃은 누가 만들었어? 이런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들어낸 게 바로 성애꽃이야. 그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운 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성애꽃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네모들은 다 성애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는 찬란한 치장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다. 그러면 성애꽃이라고 하는 걸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찬란하다고 표현한 걸 보면 이때 성애꽃은 성격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플러스의 성격.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시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성애꽃을 누가 만들었어요? 서민들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 서민들 역시도 긍정적인 대상으로 나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서민들의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위해 새벽 버스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입김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들은 뭐냐면 이 민중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럼 이 엄동욱한이라고 하는 건 이 서민들에게 닥친 일종의 시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삶의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만나 피어낸 기막힌 아름다움이라는 것들. 그러면 아름답다, 찬란하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러한 말들은 서민들의 이러한 삶에 대한 것들을 뭐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하나의 표현 기법을 보자면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쭉 서민들의 종류라고 하면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서민들의 사례들을 뭐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죠. 다른 말로 나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단하게 사는 서민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죠. 나는 무슨 전람회 온 듯.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새벽 버스에 타서 그 서민들이 밤새 이 버스를 타고 퇴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퇴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퇴근하는 그 사람들의 입김들이 밤새 남아서 새벽 버스를 탔을 때 그게 성애꽃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성애꽃은 얼음 덩어리일 뿐이잖아. 우리들은 뭐 하냐면 막 이렇게 손톱을 긁어내기도 하고 글씨 써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 성애꽃 하나하나가 마치 무슨 작품을 보듯 전람회라고 하는 뭔가 미술회에 온 듯 그걸 하나씩 옮겨다니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판원의 어떤 그 입김과 숨결이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저 최씨 아저씨의 입김.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의 마치 창문 하나하나를 하나의 액자를 보듯이.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또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진짜 꽃은 아니겠죠. 성의 꽃을 얘기하는 거고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그럼 그 성의 꽃이 바로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써있는 거고 근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적인 개념인데 차가운 건 마이너스 개념이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설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의 꽃을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또 아름다움과 차가움은 서로 약간 상반된 그런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역설적인 특징. 역설은 뭐 하기 위한 거냐면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럼 왜 차가운 아름다움이만 썼을까? 차갑다라는 건 시련이라 생각하고 아름다움은 그걸 이겨낸 것. 그럼 이런 거겠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뭔가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 성의꽃. 그 성의꽃을 차가운 아름다움이라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그럼 이 막막한 한숨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성의꽃일 거고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성의꽃 안에는 한숨도 들어있고
정열의 숨결도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성의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의꽃이라고 하는 건 이 서민들의 삶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의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뭐뭐이던가 뭐뭐이던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구절은 당연히 대꾸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잎을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대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 성의꽃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마를 이렇게 대본 거예요. 왜? 변태? 그런 게 아니죠. 성의꽃이 있고 그 성의꽃을 얘는 지금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열정 또는 사람들의 어떤 한숨, 그들의 모든 삶의 결정체라 생각을 했고, 그거에 이마를 댄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에 내가 접촉, 닿아보고 싶다, 쉽게 말하면 공감해보고 싶다라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행위가 이마를 대고 본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일종의 교감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나도 서민이니까.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갑자기 웬 얼굴이 떠올랐지? 서민인가? 밑에 봐요.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그 차창에서 지금까지 서민들의 삶을 엿봤고 갑자기 그 창에 친구의 얼굴이 픽 떠오르는 거예요. 밑에 써있죠? 지금은 면회가 금지된 친구요. 그럼 여러분 일단 면회를 한다라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감옥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근데 여기서의 이 친구여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이 책을 실어준 게 아마 1990년대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요 친구여, 면회가 금지되었다? 요거는 사실은 그 독재 정권 시기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당대 사회에 저항을 하다, 저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친구의 모습. 사실 이 친구 역시도 권력에 저항하던 서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와 위에 있는 서민들, 물론 이 시가 이렇게 끊어져서 여기까지는 서민들의 이야기였고 여기는 친구의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위에는 서민들 얘기하고 밑에는 친구 얘기했을까?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창에 떠오르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창문을 통해 이 두 개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서민들은 삶의 고통이 있으나 그걸 열심히 이겨내고 살았던 존재. 이 친구는 삶의 고통, 독재의 고통과 시련이 있었으나 그걸 이겨내고 저항했던 친구. 그럼 결국 이 둘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뭔가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자 노력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의지를 가진 이 두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 따라서 이 시 속에는 정서가 일단 그들에 대한 애정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들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들어있고 마지막에는 면회가 금지되어 있잖아. 그를 볼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의 심리까지도 함께 드러내는 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결국 성의꽃이라는 시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걸 떠올리고 있는 거죠. 혹시 뒤에 정리가 돼 있나? 정리돼 있네. 선생님이 이거를 도식화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차창에 나타난 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성의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성의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것은 바로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밤새 만나서 이루어진 것 같아. 이 안에서는 막막한 한숨이 느껴지기도 하고 정열의 숨결, 열정이 느껴지기도 해.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은 전부 다 서민들의 모습인 거고 그 서민들의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들에게 교감하고 싶은 애정 어린 심리를 드러내는 건데 이러한 서민들과 비슷한 똑같이 서민이면서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얼굴이 차창에 떠올랐죠. 그 친구에 대해서는 보고 싶은 그리움의 마음과 안타까움의 심리가 들어있는 시. 결국 이 안에서의 큰 차창, 새벽 시내버스 안에 떠올랐던 그 차창에 성의꽃과 얼굴이 보였고 성의꽃을 통해 서민들의 모습을 떠올려봤고 얼굴을 통해 친구를 떠올렸는데 결국 이 친구와 서민들의 공통점은 둘 다 서민이라는 데 있었고 위에 쪽에 나와있던 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정어린 혹은 그리움의 심리로 바라보았다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보고 싶다는 그리움과 더불어서 안타까움까지 노래하고 있다는 걸 함께 연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어요? 자, 이 최주석의 성의꽃은 추운 겨울 이른 새벽에 시내버스를 탄 한 시인이 혹은 한 화자가
그 안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주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게 제일 넓은 큰 파트고요. 더불어서 이제는 보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그럼 이야기가 두 개인가? 물론 두 개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 서민들과 친구 역시 모두가 다 서민의 범주에 들어가며 힘든 현실에 대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저항을 하고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존재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가 등장한다. 어떻게 등장하는 거죠? 요한에 보니까 엄동혹한이란 단어, 고통,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성의꽃,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될 수 있겠네요. 다양한 표현 기법 많이 있었어요. 역설 있었고, 영타는 어디 있었죠? 맨 마지막에 친구여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혹격조사를 이용하면 영탄법이 있다고 하죠. 됐군 아까 확인했었고요. 대조도 아까 역시 확인했네요. 어디? 엄동혹한과 성의꽃, 얘랑 같이 가는 거죠. 지규는 어디 있었냐면 위쪽 갔다 올까요? 여기 있었죠. 전람에 온 듯. 네, 이런 말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시 한 편 끝냈고 정리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최승호의 북어라는 시로 갈 건데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승호의 북어는 여러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참고로 2학년 학생들은 요거는 2학년은 45페이지, 1학년은 66페이지예요. 2학년 학생들은 올해 신사고 문화 교과서에서 북어대가리라고 하는 작품을 배웠을 거예요. 그 북어대가리의 내용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제목이 북어일까? 북어라는 건 뭐죠? 뭐 말린 생선을 우리가 보통 북어라고 하는데요. 그럼 북어가 왜 나왔을까? 그럼 북어가 제목에도 써 있으니까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 아닐까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참고로 이 작품이 1982년에 지어졌어요. 80년대까지는 아직 독재 정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일단 시 속에서 그런 연도들도 중요한데, 선생님 어떻게 시를 보자마자 그런 걸 떠올릴 수가 있죠? 물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 강의를 듣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기로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걸 선생님은 이제 말로 풀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밤의 식료품 가게. 현재 상황이 밤인가 보다. 그럼 밤이라는 건 깜깜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의 이미지가 좀 강하죠. 밤! 시간적 배경인가 보다. 그 밤이란 공간 속에서 식료품 가게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나 보다. 식료품 가게는 먹을 걸 파는 가게니까 그 안에 뭔가 북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캐캐 묵은 먼지 속에. 그럼 이 식료품 가게는 캐캐 묵은 먼지가 있는 가게야. 그러니까 이 가게 역시도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 속에서 죽어서 하루 더 손때가 묻었어. 손때가 묻었다는 얘기는 뭔가 자주 만졌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자주 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깨끗하진 않겠죠? 그럼 얘는 순수성을 상실한, 그냥 더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깨끗하지 않은 상태.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하루를 더 기다린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그냥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일상의 반복이란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터무니없이 아무 하는 것도 없이 어제 그리고 또 오늘 하루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야? 북어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북어들의 모습이 밤, 식료품 가게인데 먼지가 묵은 식료품 가게 속에서 죽었다. 이미 죽음이란 거에서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생명력을 상실한 채 손때가 묻고 순수도 상실하고 그냥 하루하루 마냥 기다리고 있는 북어들의 모습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그죠? 자, 이 북어들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중요한 게 북어예요. 별표. 제목에도 써 있으니까요. 이 북어들의 일기의 분대가, 여러분 분대란 말은 군대 용어죠. 군사적인 용어예요. 자, 이런 군사적인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시기가 군사 독재 시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어들을 일기의 분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일기의 분대가 어떻게 되냐? 나란히. 그럼 나란히라는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모습으로 줄 서 있는 걸 나란히라고 해요. 그럼 나란히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획일화된 모습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통하는 게 있죠. 군사 독재 정권 시기. 독재라고 하는 건 모두를 막 통제하고 억압적으로 이렇게 살아! 라고 강압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억압되게 되면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회귀를 모습과 연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북어들이에요. 그럼 이런 군사 독재 정권 시기에 획일화되어 나란히 꿰어있는 이 북어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 당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들은 뭔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기력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구나. 나는 죽음의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대가리는 우리가 머리잖아요. 그럼 머리에 죽음이 꿰뚫었다는 얘기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했구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와라. 평평. 왜 안 나오죠? 분필이 다 부러져갖고. 안 나오네. 잠깐만요, 여러분. 진짜 안 나오는데? 다른 걸로 해야겠다. 자, 그래서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되게 목소리 좀 가네요. 여기까지 되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써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죽음이 꿰뚫었다는 얘기는 대가리는 머리인데 머리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거는 뭔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나란히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있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비판의식장치를 상실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기 하에서는 모두가 다 그냥 시키는 대로 살고 뭔가 저항하면 죽을 것 같고 탄압받을 것 같으니까 비판 이런 건 떠올릴 수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의 식료품 가게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암울하고 그 다음에 뭔가 부정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군사 독재 정권의 시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걸 그냥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선 위쪽에 그냥 암울하고 부정적 현실이라고만 볼 수 있지만 이게 군사 정권 시기다라는 것들은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은 보기에 주어져서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결국 이들의 모습은 뭔가 생명력이 살아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죽어 있고 뭔가 그 정적인 모습, 무엇인가를 상실한 모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 한 쾌의 혀가, 자, 혀는 말을 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 혀가 자갈처럼 딱딱했대요. 왜? 이 북어는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럼 죽어있는 북어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혀가 딱딱했다는 얘기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딱딱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촉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갈처럼 딱딱하게 되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진실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없어. 즉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불의한 모습이 있어. 근데 그 불의한 현실에 대해 앞에서 대가리가 죽어있다. 비판의식 자체도 상실한 상태이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말의 변비증. 변비라고 하는 건 무엇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말의 변비증이라고 하는 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말 역시도 침묵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무덤 속의 벙어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침묵하는 현대인의 모습. 즉 상황이 너무나 올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비판의 말조차 던지지 못하는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그럼 말라붙고 짜부라졌다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겠네요. 그죠?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고.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 다음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여러분 지느러미는 딱딱하면 물속에서는 부드러운 지느러미여야 이렇게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헤엄쳐갈 수 있잖아요. 근데 빳빳한 지느러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죽어 있을 때 온몸이 굳어버리죠. 그래서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북어들의 지느러미,
막대기는 딱딱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경직된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직된 사고를 보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경직이 되어 있다는 건 무엇인가 유연한 사고가 아니라 그냥 뭘 얘기했을 때 이러한 한 가지 단일한 생각밖에 못하는 거니까 일종의 획일화된 사고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뭐냐면 상황 자체가 뭔가 정상이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력이나 순수함을 상실한 채 이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한 채 획일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그래서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그럼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았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뭔가 살아 숨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달고도 헤엄쳐 갈 데가 없다라는 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성을 상실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싱싱한 지느러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의지나 비판적인 생각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삶의 지향점이나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다. 연민의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화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화자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북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어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꿰어져 있는 북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북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밤 어디서? 식료품 가게에서. 그래서 이런 화자가 이 북어들을 보면서 누굴 떠올리고 있는 거냐면, 야, 저 북어들을 보니까 뭔가 획일화된 모습에 현대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걸. 이 획일화된 현대인의 모습은 생명력 자체를 상실하고 있고 그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로구만 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화자는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니까 불쌍하다. 어떡해 저 북어들. 그러니까 북어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북어들을 보며 이 현대사회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명력을 상실하고 사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서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여기서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전환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봐, 야 너도 북어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자기는 아닌 것처럼 북어들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현대인들도 저런 북어처럼 생명력도 상실하고 있고 되게 뭔가 비판도 못하고 불쌍하다. 아유 하는 순간 북어가 야 웃기고 있네. 너도 북어잖아. 라고 나한테 너도 북어지! 라고 지적질을 한다는 거야. 사실 너도 북어지란 말은 북어가 말을 할 수 있어? 북어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 부분은 북어가 말을 하는 것처럼 환청을 듣고 있는 건데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라고! 그런 말이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대.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북어의 환청이 들렸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듣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북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북어의 환창은 한마디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모습인 거죠. 왜? 나 역시도 이런 획일화된 현대인들처럼 어떻게 살고 있었는데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판. 왜? 나 역시도 이러한 획일화된 현대인이라 생각을 했던 거거든. 그럼 결국은 이 현대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들어있었고 이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의 감정이 있었는데 그러한 비판은 현대인들에 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런 현대인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자조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멋진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뭐냐면 그 독재 정권 시기, 즉 암울한 시대 현실을 살아가면서 최승호 씨가 북어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깝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는 나 역시도 포함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마지막에 깨달으면서 이 시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 시 속에서 이 안에 있는 북어는요, 빳빳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고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을 갖고 있고 빳빳한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이 북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력이 없는 불쌍한 존재들, 바로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얘기하는구나. 자갈처럼 딱딱한 혀, 뭔가 말할 것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진실에 침묵하는 존재가 바로 이 북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북어가 나를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에 야, 너도 북어잖아 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화자는 이 얘를 보면서 아 그래 나도 북어였구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하는 모습인 거죠. 이런 현대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느껴졌던 거고, 현대인의 모습은 곧 말의 변비증을 앓고 있으며 무덤 속에 변비증을 앓고 있는, 그럼 무덤 속의 변비증, 말의 변비증, 말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 모습은 바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진실에 침묵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막대기 같은 생각과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현대인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거의 모습은 뭔가 획일화되고 경직이죠.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인데, 그러한 현대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구나를 마지막에 깨달으면서 자조,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 그리고 자기 비판으로 마무리하는 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치 이 화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북어를 바라보며 이 당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안타깝다.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다. 저들은 왜 진실에 대해 외치지 못하는가 안타깝다. 라고 해놓고 순간 북어가 나를 향해 말하는 듯한 환청을 얘기하잖아. 근데 실제 그 환청은 진짜 들렸던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 나 역시도 그런 현대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시. 그러니까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현대인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면서 그 현대인 속에는 화자 역시 포함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시. 그리고 유추적. 왜? 북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북어가 현대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북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유추라고 하는 방법을 읽어낼 수도 있다. 또 하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인 예를 통해서 추상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북어라고 하고 있는 이 북어라는 존재가 있는 식료품 가게 속에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독재, 그다음에 자유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읽어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겠죠. 자, 시상의 전환은 느닷없이란 말을 통해서 얘기했었고, 환청을 통해서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2학년은 여기까지만 작품을 보고 잠시 쭉 뛰어 넘어가서 뒤쪽 소설로 가시면 돼요. 페이지 84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자, 1학년 학생들은 한 개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은 스킵에 넘어가시고 1학년 학생들은 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까지 함께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학생들은 19차 시 선생님이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를 했잖아요. 그 시는 얘랑 연계가 돼요. 참고로 지난 시 선생님이 이제 19차 시를 미리 강의했었는데 19차 시에서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나오게 되면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한용운은 님이란 글자가 중요하다. 한용운의 시에는 님이 자주 등장한다. 적어줄까요? 다시 한번. 님. 그리고 이 님은 당신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용운의 님이란 존재는 사랑하는 애인이면서 동시에 조국이면서 동시에 절대자를 가리키는 존재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화자는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스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조국이라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긴 하다. 그리고 이 한용운의 시에는 경어체가 자주 등장한다. 뭐뭐입니다, 씁니다. 왜? 그 님은 높임의 대상, 즉 예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표현기법상 역설이라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말이 안 되는, 즉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서로 합쳐져서 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했었고, 마지막으로 여성적 어조가 많이 등장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한용운 시에 대해서 한용운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분석한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한용운의 시에는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 님의 침묵엔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19차 시대 했던 당신을 보았습니다에는 이 역설이라는 것이 안 들어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제목에 써 있잖아요. 님의 침묵.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님이라는 글자 여기다 쓰고 대상이겠구나. 근데 님이 침묵하고 있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 없으니까 말을 안 한 거일 수도 있고요.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한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제목에 님의 침묵 써 있는데 님은 같습니다. 그럼 그 님과 뭐한 상황이에요? 이별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자, 님이 이별했어. 그 님은 현재 부재 상태야. 그러니까 제목에 침묵하고 있다고 쓰고 시작하는 거죠. 됐나요? 님은 같습니다. 아하, 감탄사네요. 영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같으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별 상황인 것이고 뭐뭐 씁니다 라고 통해서 경어체를 쓰고 있는 것. 그죠?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향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럼 결국 봐요, 여러분. 푸른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상적인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버리고 여길 향해 간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푸른이라는 것이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단풍나무 숲, 뭔가 알록달록 예쁜 것이 아닌가? 근데 시의 흐름상 푸른 산빛을 깨버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갔다라는 건 이쪽은 좋은 것, 이쪽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정적인 곳을 향해 가버린 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푸른 산빛을 희망이라고 한다면 이런 희망을 버리고 단풍나무 숲은 절망이라는 것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절망을 향해 나아가 버린. 오케이? 계절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푸른 산빛이니까 이거는 산빛이 녹색, 푸르려면 여름 정도가 될 수 있겠고 단풍이니까 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절이 흘렀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뭔가 희망이 없어지고 이제 절망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 그러니까 맹서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난, 즉 뭔가 굳어있다는 건 영원하자라고 했던 영원하자던 약속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차디찬 티끌이 되었대. 티끌은 우리가 순간적인 거잖아. 그럼 이 약속은 함께 영원하자 굳어있는 약속이었는데 이건 티끌이니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렇다면 이 두 개는 서로 또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자더니 이젠 그 약속마저도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밑풍에 사라져 갔대잖아. 즉 약속해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숨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자면서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그럼 첫 키스를 했다라는 건 서로 사랑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날카롭다라고요. 그러니까 날카롭다라고 하는 그 말로 설명한 거니까 그럼 사랑이라는 것들이 날카롭다? 사랑이 날카로울 수 있나?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날카롭다는 말로 좀 시각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감각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좋을 것 같은데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뭐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날카로운 첫 키스라고 하는 어떤 그 감각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운명의 지침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나의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살아간 삶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방향을 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돌려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렬했던 기억이라는 거예요. 나의 방향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져버렸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님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방향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님과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방향을 돌려놓고 이제는 그래놓고 가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님이 나와의 첫 키스, 즉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쪽 방향으로 인도했어. 그래놓고 가버렸다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이제? 내 삶의 방향을 틀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이제는 변해버렸고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보죠. 나는 향기로운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표현인 거예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가 들려야 되잖아? 근데 그 말소리에 귀를 먹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소리에 귀가 먹다니. 말소리는 들으라고 있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님의 말소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다. 꽃다운 님의 얼굴이 있는데 왜 눈이 멀지? 이 얘기는 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쉽게 말하면 이 두 개는 둘 다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역설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 님 외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뭐 이거죠. 너만 보이고 너의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리고 너의 얼굴만 내 눈에 보여. 그 외엔 다른 것들은 다 눈이 멀고 다 귀가 먹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역설이면서 이 두 개는 대꾸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똑같은 구조니까요. 결국 이 사람에게 이 님이란 존재는 오로지 그만 보이게 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야. 근데 그러한 님이 현재 지금 가버린 상태라고 한 거죠. 여기까지 얘기한 상태 살짝 우리가 일로 돌아오면 사실 한용운 씨의 시는 진짜 사랑한 어떤 애인에 관한 시를 쓴 사람이라고만 보긴 좀 힘들어요. 당대 시대상을 고려하자면 이때 애인은 가운데 있는 이 조국을 상징할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럼 이때 님이 같다란 얘기는 우리 조국이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조국은 나의 삶의 방향성조차도 돌려놓을 만큼 강렬한 존재인 거죠.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해서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아무도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님을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긴 했대. 그러니까 언젠간 헤어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만나면서 언젠가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즉 상상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지게 된대. 그러니까 이별이 뜻밖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처음 사귈 땐 누구나 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헤어지면 뭐 예상은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막상 헤어지면 그 슬픔은 상상은 했어서 슬픈 거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와닿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 시험을 망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 오늘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막상 다음날 돼서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시험을 진짜 실제로 못 봤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볼 거라는 건 예상은 했지만 실제 시험을 못 보고 나면 괜찮아요? 아니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칠 걸 알았지만 실제 시험을 망치고 나면 기분이 정말 더럽단 말이에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상을 했던 이별이긴 해. 그런데 그 이별은 나한테 뜻밖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 나를 더 슬프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은 했지만 언젠가 헤어질 것을 근데 진짜 헤어지고 나니까 그 슬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 슬펐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가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까지는 헤어져서 슬퍼요. 힘들어요. 아쉬워요. 막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나를 통해 전환이 바뀌는 거예요.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 이별했어. 내가 울고만 있으면 상황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별했다고 내가 울고만 있으면 이건 그냥 쓸데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울고만 있으면 그 얘기는 우리가 이별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 스스로 사랑을 깨친다. 내가 이별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겠구나. 이걸 내가 인정해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고만 있으면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고 우리의 이별이 정말 사실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울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으면 울지 않을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깨친다라는 거는 이별을 인정한다는 얘기인 거고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쓸데없는 눈물이라 얘기한 건 뭐냐면 이별해서 울고만 있어? 그러면 내가 결국 이 사랑이 깨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인정했다라는 건 다시는 사랑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쓸데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봐봐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별했다고 해서 쓸데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이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 말자. 그럼 뭐 해야 돼? 이제는 그러한 슬픔의 힘을 희망으로 옮기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뭘로 옮기자고? 희망으로 옮기자고. 그럼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붙자라고 얘기하는 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재회에 대한 소망, 재회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쪽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슬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보같이 왜 울고만 있어? 울고 있지 마. 네가 울고만 있으면 어떡해? 그건 이별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럼 울고 있다 뭐가 달라져? 그건 쓸데없는 울음이니까 울고 있지 마. 아, 왜 쓸데없이 여기서 찔찔대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울지 않고 뭐해? 지금 헤어졌는데 울지 않고 나보고 뭐 어쩌라고.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 울고 쓸데없이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희망을 좀 품어봐. 다시 만날 수 있지 누가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거와 같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났어. 그럼 언젠가 헤어질지도 모르잖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교용어로 회자정리라고 하는데 모이면 언젠가 이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떠날 때 다시 만난다는 건 뭐냐면 거자필반이라고 하는데 떠나면 가면 갈 것자거든. 떠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모였어. 그럼 영원히 그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나? 모이면 언젠가 흩어질 수 있죠. 그리고 흩어졌어. 그럼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이면 흩어질 수 있고 흩어지면 다시 또 만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영원한 이별도 영원한 만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님과 헤어져 있다? 그럼 여기서 슬퍼하고 그냥 끝나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은 헤어졌지만 다시 우리가 언젠간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분 스님이잖아요. 윤회사상, 불교사상을 얘기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윤회사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헤어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극복 의지를 노래하는 거죠.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 되니? 님이 갔는데 안 보냈다는 거야. 한용운 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역설. 앞에도 있었지만 얘 역시도 역설인 거죠.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역설은. 님은 갔는데 님을 안 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님은 간 상태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님은 갔다. 이게 사실적인 건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무슨 얘기야? 내 마음에서는
보내지 않았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 속에서는 님을 보낸 게 사실이야. 님이 떠난 게 사실이긴 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님을 보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오케이? 남들이 보기엔 겉으로 이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님을 보내지 않았거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 곡조를 못 이긴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대요. 그러니까 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여전히 님은 나와 이별한 상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님과 이별, 님의 부재 상태야. 근데 이런 님과 이별하고 부재한 것을 이러한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감쌌단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별을 내가 감쌌단 얘기는 이별 상태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었단 얘기잖아. 우리 다시 재회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얘기 했어요. 님은 갔습니다. 님은 나를 버리고 갔고요. 그 님은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던 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떡하죠? 그 님과의 사랑은 나의 어떤 삶의 방향성까지 돌려올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한숨에 티끌이 되어 사라져 버렸어요. 나 이제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쓸데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맞아.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죠. 희망의 정수박이에 내 희망을 들이붓고 이제는 뭔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재회의 소망을 품어봐야죠. 맞아요. 헤어졌으면 영원한 이별은 없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님은 간 상황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님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회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담고 있는 작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이 작품은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예찬하고 있다. 왜 영원한 사랑이에요? 헤어졌다면서요. 맞아요. 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헤어짐이 포인트가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과 어떤 소망, 의지 이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경어체 얘기했고요. 여성적어조 얘기했고요. 역설 다 얘기했고 의지, 시상의 전환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통해서 대조적 시어도 다 얘기했네요. 됐나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적어드리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정리 다 했고요. 이제 여러분은 넘어가셔서요. 2학년은 84페이지, 1학년은 106페이지를 펴시면 이청준의 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을 거고요. 이 작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도 되나요? 자, 가볼게요. 이 작품은요, 사실 여러분 책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를 주고 있어요. EBS 교재에서 따온 건데요. 이게 2019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기 문제, 그러니까 4번 문제에 아마 나와 있을 건데 4번 문제에 어떻게 써 있냐면 요 보기로 돼 있어요. 이청준의 줄에서는 줄을 경계로 한 공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와 인물 간의 관계,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줄 위의 공간과 줄 아래의 공간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줄 위의 공간과 줄 아래의 공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줄 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줄을 타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일종의 예술적인, 여기 써있네, 예술적인 경지를 추구하는 공간, 이상적인 공간이고요. 밑에 있는 줄 아래의 공간은 내가 줄 아래로 내려왔어? 현실 속의 공간이에요. 여기는 세속적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공간.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개의 공간이 서로 반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줄 위에 있을 때 나의 모습과 줄 아래 내려왔을 때 나의 모습은 서로 반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해하셨죠? 자,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가서 인물, 소설이니까 인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물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 안에는 허노인, 허운, 트럼펫 산의 나라고 하는 남기자라는 존재가 이제 등장이 되는데, 사실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의 이야기 속에 나라고 하는 남기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 좀 적어줄까요? 이렇게 표로 그려본다면 여기가 외화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안에 이렇게 해서 내화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현재 바깥에서 나라고 하는 남기자와 트럼펫의 사내, 트럼펫 사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들이 얘기를 하다가 트럼펫 사내를 통해서
허노인과 허운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은 내화 속의 인물, 여기는 외화 속의 인물. 그렇다면 외화는 보니까 1인칭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나가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3인칭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점이 다르죠. 액자식 구성의 포인트는 외화와 내화의 시점이 달라요. 근데 무조건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3인칭인 케이스도 있어요. 둘 다 1인칭인 경우는 없지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3인칭인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시점이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액자식 구성은 외화와 내화 이야기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 이야기 속의 이야기와 여기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과거 회상이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액자식 구성은 여기 이야기와 여기 이야기가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개의 이야기고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액자 속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액자식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남기자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여기 밑에 써 있지만 무기력하고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그리고 나중에 이 허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깨닫고 반성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야. 그러니까 삶의 의지 혹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걸 상실한 사람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랬던 남기자가 사실은 자기가 예전에 이제 살았던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위에는 상사가 어느 지역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승천한 줄광대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승천한 줄광대 요즘 줄광대가 승천을 했대잖아. 승천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줄광대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서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얘기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가서 취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뭔가 그래? 호기심이 동하는데 그래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야. 근데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제 창녀, 그러니까 몸을 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서 여기 있는 이 트럼펫 사내를 소개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인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뭐 가면 얘기 잘 안 해줄 텐데 그냥 거기 사실은 그 줄광대가 있었는데요. 그 줄광대가 사실은 이제 죽고 나서 모든 사람 다 떠났는데 유일하게 안 떠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데? 그랬더니 트럼펫을 불던 사내, 그러니까 트럼펫을 이제 공연하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도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트럼펫의 사내가 이제 그 줄광대였던 허노인과 허운, 사실은 이게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허노이는 철저한 장인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줄 위에서 생을 마감하거든요. 요한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허노이는 이제 일종의 장인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허운이 2살 때 이제 열심히 줄을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 서커스단에 있는 사람인데 서커스단의 단장과 바람이 났다고 해서 그 소문이 나버려, 그러니까 바람이 났다고 소문이 난 이제 그 아내를 허노인이 분노해. 그래서 분노해서 자기의 아내를 목졸라서 살해를 해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허노인이 자기가 근무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이 서커스단 단장과 자기 아내가 바람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를 그 홧김에 목졸라 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경찰서에 끌려가야 될 일인데 모두가 쉬쉬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허운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2살 때 일이니까 자기 엄마가 죽은 것도 잘 몰랐겠죠. 물론 나중에 커서는 자기 엄마가 살해했다는 걸 알아요. 전에 듣게 되긴 해요. 어쨌든 허노이는 자기 아내를 죽였고 그 뒤로는 이 줄에 몰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었던 허운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맨날 줄만 타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상황 자체가 그 여건 자체가 계속 줄 타는 것들을 봐왔을 테니까 그냥 줄에 관심이 좀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나이대가 돼서 나도 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적절하게 장인정신, 이게 왜 적절하다고 얘기했냐면 허우는 허노인만큼 철저한 장인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뭐 어떤 게 있는데 줄 위와 줄 아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돼.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헌호인은 철저한 장인정신, 장인정신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나. 이 둘 사이에 애매한 존재가 바로 이 허운이라는 존재인 거야. 이제 이게 왜 애매해진 거냐면 사실은 이제 허운이 나름대로 이제 줄을 좀 잘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헌호인이 허운을 처음에 불안해했는데 여러분 책에 나오지만 이제 일종의 시험도 해요. 근데 허운이 너무나 멋지게 줄에 몰입을 하면서 아버지가 호통치는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줄을 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허운의 모습을 보면서 헌호인이 되게 뿌듯해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허운 있잖아. 허운과 헌호인이 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헌호인이 이제 자기의 모든 걸 다 물려줬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줄 위에 있기에 나이도 좀 있고 불안했었는데 마지막까지 허운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허운과 함께 헌호인이 줄을 타다가 헌호인이 줄에서 떨어져 사망을 해. 근데 그 죽는 순간에도 허운은 줄을 타느라고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 이제 헌호인의 죽음은 이제 장인정신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이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 허운이라는 애가 멋지게 줄을 타면서 사실은 트럼펫 사내가 허운에게 이제 팬이 생겨요. 이 팬이었던 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허운의 줄 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멋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트럼펫 사내가 사실은 이 허운에게 그 여자를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운은 만났는데도 뭐 이렇게 되게 썩 좋아하는 느낌은 별로 들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그걸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허운이 줄을 타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멋을 부려. 원래 줄은 그냥 이게 잠자고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헌호인도 줄 위에서 엄한 짓은 안 했어요. 단장은 아예 뭐 줄 타면서 막 재주도 좀 부리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려보기도 하고 좀 재주 좀 부려봐! 라고 이제 단장이 막 요구를 했어. 근데 헌호인은 어디 내가 줄 타는 거에 간섭을 해! 막 이러면서 철저한 장인정신에 의거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줄타기만 했었어. 남들이 보기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헌호인은 그게 자신만의 장인정신이었던 거야. 허운 역시도 그 아버지를 본받았겠죠. 그런데 그랬던 허운이 어느 순간 줄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왜 재주를 부릴까? 그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거잖아. 알고 보니 허운이 그 여자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허운이 표정이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다가 잠깐 공연 도중에 사라져.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라졌다가 얼마 후에 다시 이 허운이 나타났어. 괜찮은가 했는데 너무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가 줄을 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동안 사실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줄을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올려 보냈어. 근데 트럼펫 사내가 막 불안했었거든. 근데 허운이 이제 줄이 올라갔다가 줄을 타다가 결국은 줄에 떨어져 사망을 하게 돼.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결국 헌호인도 줄을 타다가 사망을 하고 허운 역시도 줄을 타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럼펫 사내가 이제 허운이 나갔다 온 다음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떨어져 죽었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왜냐면 아까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 했었거든. 그래서 여자를 만난다고 했던 공원에 가봤더니 그 여자가 막 불안해하면서 사시나무 떨도 떨면서 공원에 아직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에게 이제 자초지 왜 그런지 물어봤어. 자, 자초지정은 뭐냐면 허운이 사실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줄을 타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선택했어.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허운에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줄을 타던 당신의 모습이 멋있었단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허운은 더 이상 줄을 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이 여자를 생각하고 줄 위에서 멋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그 여자를 생각하니까 여자와 줄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연애와 일 두 개에 집중할 수 없던 거지. 연애를 하면서 내 일에 집중한다? 그게 불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허운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만 하는 거죠. 뭘 선택했을까요? 넘어올까요? 헌호인은 절대적인 가치로 장인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런 가치를 상실한 상태였던 거고. 그런데 허운은 그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던 거죠. 어떤 갈등을 했다고 방금 얘기했어요? 이 허운은 여인이냐 아니면 뭐냐? 줄이냐? 쉽게 말하면 장인 정신을 가지고서 끝까지 줄을 탈 것이냐 아니면 속세의 이 여인과 사랑을 할 것이냐. 근데 허운은 이 두 개에서 갈등하다가
갈등이라는 건 둘 다 충족할 수 없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 결국 허우는 여인을 선택했고 줄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갔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줄을 타지 않는 너는 멋이 없다고 얘기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허운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줄을 타는 허운의 모습을 사랑한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그 허운의 다리를 사랑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여인은 절름발이 여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리를 쩔뚝거린 여자잖아. 다리를 쩔뚝거린 여자 입장에서 그 줄 위에서 튼튼한 다리로 멋지게 줄을 타는 허운을 보며 너무나 멋있다고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저 허운의 그 다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허운의 모습이 멋있던 건데 허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인을 사랑하자 더 이상 줄을 타지 못하게 되는 거지. 모든 걸 포기하고 너한테 왔어. 근데 그 여인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대. 이게 웬?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 그 순간 허운이 분노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 자기 아버지처럼. 그리고서 목을 막 조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목 졸라서 어머니를 살해했잖아. 근데 허운은 여자를 목을 조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게 돼. 왜? 자기는 자기 엄마를 죽인 아빠처럼 이 여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결국 허운은 여인을 선택했지만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됐잖아. 그럼 여인과 맺을 수 없게 돼. 그럼 허운의 길은 1번과 2번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1번이 충족되지 않잖아. 그럼 이제 허운은 뭘 할 수밖에 없지? 허운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줄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줄을 탈게요라고 줄 위에 올라섰던 거지. 하지만 허운의 마음은 흔들리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줄 위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처럼 똑같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위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헌호인이 그 줄 위에서 죽은 것은 단순한 어떤 몰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 정신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 속에는 줄타기가 나오고 활동사진이라는 게 나오거든. 활동사진이 일종의 영화를 얘기하는 건데 줄타기는 옛날 가치관이고 활동사진은 근대화를 상징해.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서커스단이 있을 때에는 이걸 즐겁게 봤어. 그런데 활동사진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서커스를 보지 않고 여기를 보기 시작을 한 거야. 이쪽에 있는 전통적인 가치가 몰락을 하게 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장인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그 헌호인이 결국은 죽음으로밖에 지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줄타기가 몰락을 했다는 건 장인 정신이 몰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헌호인이 줄 타다가 죽어버리는 건 일종의 장인 정신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전통의 몰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작품의 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과 근대화가 충돌을 하다가 결국은 근대화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잖아. 그 결과 전통은 몰락하게 되고 황순원의 독지는 늙은이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이해했나요? 이제 본문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헌호인이 한 번 발을 헛디뎠던 다음 날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헌호인이 나이가 들어서 발을 헛디디고 이제 불안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헌호인이 헛디뎠어. 다음 날 나는, 이 나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바로 트럼펫 사내를 얘기하는 거겠지. 나중에 오해하면 안 된다. 따옴표 속에 있잖아. 말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게 트럼펫 사내야. 이상하게 그날은 헌호인이 아들의 줄타기, 아들은 허운이겠죠? 줄타기가 오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왜 그럴까?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게 있나? 나는 줄 위에 있는 운이 아니라 무섭도록 줄을 쏘아보고 있는. 그러니까 줄을 쏘아보고 있는 게 누구야? 바로 허노인이겠죠? 땀이 송송 솟고 있는 이 말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놈아!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이 소리를 왜 지른 거냐면 일종의 시험을 한 거야. 자기 아들이 줄을 타고 있는데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던 거지. 하면서 줄 밑으로 내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줄을 쳐다보았어. 근데 우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냥 줄을 건너가고 있었대. 굉장히 줄타기에 몰입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소리 질렀어. 야 이놈아! 하고 소리 질렀어. 근데 얘는 듣지 못하고 건너가고 있던 거야. 자, 이놈! 너는 이 애비의 말도 듣지 않느냐? 하고 호령을 쳤어.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야? 그냥 호통쳤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 왜? 호령했으나 그는 어리둥절했었어. 근데 헌호인이 빙그레 웃었잖아. 그의 속마음은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겉으로 호통치는 것처럼 혼내는 것처럼 얘기했으나 사실은 빙글에 웃고 있었던 걸 통해서 아, 얘가 얘를 지금 시험했구나. 근데 시험했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허운이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정도로 몰입했다라는 거니까 헌호이는 굉장히 만족했을 거란 얘기야. 자, 밑에 보죠. 헌호이는 운에게 술잔 따라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고해줬어. 멀리 보여서는 안 되고 가깝게 보여서도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 보인다는 얘기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리고 가깝고 넓게 보이는 것도 안 된대. 가깝고 넓게 보인다는 건 나한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줄 끝이 나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에이 저 정도야 뭐 하는 자만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서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되는 이게 장인 정신인 거지.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눈과 귀가 열리는 것. 그러니까 눈과 귀가 열리면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게 들린다라는 거잖아. 넘어가 보죠. 줄에서는 뭐 어때야 돼?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한대.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장인 정신의 몰입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줄타기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다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를 했죠.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의 힘과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노인이 평생 자기가 갈고 닦았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줄 위에 올라간 말이다. 뭔가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렇다고 내가 되게 자만해서 이 정도야 뭐 이래도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아야 하고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오로지 그 줄 위의 세상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생애를 운에게 떠넘겨 주려는 듯한 즉 장인 정신을 전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운은 비로소 헌호인이 끝끝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내력을 알 것만 같았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헌호인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단장이 헌호인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주 좀 부려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 그러니까 그걸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단장의 질책 이거를 헌호인이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장의 질책을 헌호인이 거부하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단장의 질책이라고 하는 건 줄 위에서 제주를 부려보라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건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잖아. 혹은 제주를 부린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 부분 있잖아. 앞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네모 부분이 바로 이 헌호인의 가치관이자 헌호인의 장인 정신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아버지, 이제 줄을 그만두시고 좀 쉬세요. 왜?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큰 거야. 근데 노인이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어. 줄에서 내 발바닥에 기력이 다했다고 다른 곳을 밟고 살겠느냐? 같이 타자. 야, 내가 어떻게 줄을 포기할 수 있겠니? 이게 장인정신인 거지. 그리고 나서 그날 함께 줄 위에 올라섰고 운이 줄을 다 건넜을 때에 객석이 뒤숭숭해. 시끌시끌했다는 게야.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벌어졌구나.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 왜? 헌호인이 줄에 떨어져 이미 운명, 죽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줄을 다 건넜을 때 이걸 알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운이 줄을 다 건너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알았다는 거는 이 운이 줄타기에 완전 몰입된 상태였구나. 누가? 바로 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주고 줄 위에서 죽어버린 이 헌호인의 모습.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헌호인의 죽음 있잖아요. 이 헌호인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앞쪽 이야기 잠깐 보면
내가 발바닥에 기력이 다했다고 해서 다른 곳을 밟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은 줄에서 시작해서 줄에서 끝난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헌호인의 죽음은 줄타기로 생애를 마감하는 거잖아요. 이 줄타기로 생애를 마감한 것은 곧 장인정신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뒤로 헌호인의 장부대로 줄을 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근데 확실한 거는 헌호인이 당하던 단장의 꾸지람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거는 장인 정신을 지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장인 정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야. 그런데 꾸지람을 듣고 있을 때까지도 영 정신이 나간 사람 모양 멍청이 서 있기만 했어요. 이게 뭔 얘기지? 나중엔 단장도 그런 운을 나무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변해버린 모습이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단장이 자꾸 그 꾸지람을 한 건 뭐였냐면 이 단장은 세속적이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줄 위에서 뭔가 재주를 부려봐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많이 올 거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꾸지람을 했던 거야. 이 헌호인 단장의 어떤 그 가치가 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갑자기 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막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라고 얘기했어요. 그쪽에 손님 다 뺏기고 우리는 거렁뱅이 될 판이었대. 그런데 단장이 그 와중에 그런 나은 편이었는데 생각하다가 짜낸 것이 결국 구경꾼의 흥을 돋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참았는데 이제는 영화에 밀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뭐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주도도 피워봐라라고 지금 강요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단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해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 방편으로 제일 적합한 것이 운이었대. 왜? 줄을 그전 때보다 2배, 3배로 높이 매달았고 헌호인은 어느 강대보다 더 높이 줄을 탔기 때문에 헌호인은 여느 강대보다 높이 줄을 탔다는 얘기는 헌호인만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장인정신이었겠죠. 가설극장의 천장 포장까지 걷어내야 했지만 이번에는 거기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는 이 허우는 더 높이 탔나 봐. 그래서 밑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시읍까지 왔었대요. 그때 가을이었는데 시읍에서 어느 날 운이 줄에서 내려와 보니 그에게 꽃다발이 하나. 이게 약간 팬레터 같은 거겠네, 그지? 꽃다발이 하나 와 있었고 꽃다발이야 그 집에 산에서 뭐 이렇게 좀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져온 게 소녀기를 갚아서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팬인가 보죠. 잘해봐라 이 녀석아. 총각 귀신은 제사도 없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해보라고 이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거야. 트럼펫 사내가 웃으면서 꽃다발을 줬어. 근데 여자가 다음날 또 와. 계속해서 오는 거야. 줄에서 내려오기 전에 가버리기 때문에 만날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끄러움 많았나 봐. 자, 매일 밤 꽃다발을 맡아서 운한테 전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트럼펫 사내가 이제 약간 계략을 꾸면서 만나기로 이제 했나 보죠. 자, 공원 가봐라.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 만나보러 했어. 운이 줄에 내려오자 트럼펫이 운에게 일러주었대. 지금 이야기 중에 트럼펫이라는 운의 친구가 바로 노인장이겠군요. 그랬더니 나는 갑자기 이 사내 자신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서 그렇게 물었대. 그렇습니다. 나는 나팔을 불고 나면 조금씩 피를 뱉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력이 다 했나 보죠. 나이가 들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불기에 힘이 들었나 봐요. 그렇다고 입에서 나팔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피를 토하면서도 나팔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 역시도 장인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나팔을 불지 못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았다? 헌호인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야. 노인께서 여길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도 폐 때문인 것 같은데 그때 노인장께서도 독신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독신이었는데 갑자기 자결이 심해져서 점점점점 뭔가 다른 뭐 내용 좀 있나 봐요. 숨겨진 내용들이. 자, 정말 그랬을까? 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대. 그것은 오히려 누군가를 따라 떠났어야 이유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패를 가지고 왜 여기 남아있는가? 그럼 혹시 이 사내는 혹시 운을 찾아오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 것이 아니었을까? 이게 무슨 얘기야? 혹시 이 트럼펫 사내가 알고 보면 운을 찾아오는 그 여자, 그 절름발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남들 다 떠나는데 안 떠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아마 얘는 그냥 짐작을 좀 해봤던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그런 사내는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서둘러 이야기 이어갔대. 약간 좀 의심은 가죠.
그러니까 트럼펫 사내가 그 여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종의 여자를 좋아하지만 이 여자는 운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숨긴 채 운과 연결해 주려고 했었고 결국 운은 죽었잖아. 이야기 속에서. 근데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여인이 혼자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펫 사내가 떠나지 못하는 건 어쩌면 그 여자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짐작해 봤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나는 운이 여자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여자를 만나고 와서도 운은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야. 아니, 뭐 저래 연결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런 일이 한 일주일쯤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운이 주류에서 재주를 피우기 시작한 거야. 이게 아까 그 얘기지. 얘가 드디어 자만. 그렇죠? 이제 좀 약간 뭔가 보여주기 위한 앞에서 얘기하면 눈과 뭐가 귀가 열린 상태가 돼버린 거지. 재주를 피우면서 눈에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단장이나 구경꾼들은 무척 좋아했어. 그러니까 헌호인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던 만큼 그게 불안했대. 이게 뭔 얘기야? 아, 저러다 운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쩌면 이 나라고 하는 이 트럼펫 있잖아. 이 트럼펫 사내는 어쩌면 헌호인처럼 죽을까 걱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 몇 번 같은 제주 동작하고 줄을 내려온 운은 유독히 땀을 흘리고 있었대. 그러니까 사실은 땀을 흘렸다는 얘기는 긴장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긴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생각했겠어? 아, 얘가 눈과 귀가 열렸구나 생각을 했겠죠. 자, 단장의 칭찬에도 넉나간 눈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예전 같은 그런 줄타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런 나의 생각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일이 있었다. 운이 자꾸 귀와 눈을 때리면서 무언가 혼전, 그러니까 귀와 눈을 때렸다는 얘기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때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운의 불안한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신을 몹시 못 견디하는 억울이었대. 그 얘기는 자책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자를 위해서 줄을 타고 있고 눈과 귀가 열렸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인지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겠지. 이런 상태로는 줄을 탈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여자에게 나는 너 때문에 더 이상 줄을 탈 수 없어! 라고 고백을 했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그러자 뒷부분 줄거리야. 공연이 끝난 후에 오늘 공원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우는 더 이상 여자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럼 여자에게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 여자는 운이 아니라 줄을 타는 운을 사랑했던 게 아닐까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단장에 가서 줄을 타겠대요. 그러니까 원래 줄을 다 탔고 여자 만나러 갔는데 운이 또 한 번 타겠대. 앵콜 공연이잖아. 그러니까 단장 입장에서는 앵콜 한다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앵콜 공연 올라갔는데 그 앵콜 공연에서 운이 떨어져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죽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랑에 실패를 했잖아. 사랑에 실패를 하고 나서 얘가 스스로 실수해서 죽은 게 아니야.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 운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선택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운은 여자 아니면 줄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운은 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줄 위에서 계속 잘 타면 좋았겠지만 이미 눈과 귀가 열려버린 이 운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겠죠. 이해했나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장인 정신을 추구했던 것 그리고 현대인의 가치 상실을 비판하는 것. 이게 왜 두 번째 주제가 가는 거냐면 장인 정신의 추구는 여러분 이해했죠. 그런데 현대인의 가치 상실은 나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런 헌호인과 허운이 마지막에 장인 정신을 지키면서 죽은 모습을 통해 나라고 한 사람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갔었잖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그닥 멋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 그 상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 사실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이 당시에 많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고 무엇인가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방향성 자체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자, 액자식 구성 얘기했어요. 외화, 내화, 외화인데 외화 속에는 현대의 시읍 속에서 나와 트럼펫 사내의 이야기, 내화는 1940년대 말에 헌호인과 허운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 시점이 서로 다르죠. 자, 소재의 상징성인데 줄타기와 활동사진. 아까 얘기했지만 전통을 상징하는 것과 근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 다 드렸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죠. 1번.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여기는 전부 다 그랬습니다, 뒤였습니다 하고 다 옛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아니죠. 배경을 상조로 형상한 것도 특별하게 없고요. 초점이 되는 인물을 다수 등장시킨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허운과 허노인 얘기였으니까. 공간 이동의 경로, 공간을 이동하지도 않았고요. 정답 5번이네. 액자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죠? 답은 쉽게 5번이네요. 자, 2번 가죠. 나는 사내가 각혈 때문에 독신으로? 아니지. 아까 그 여자 때문에 안 떠는 게 아닐까 생각했잖아. 1번 땡. 2번. 사내가 시읍에 남아있는 이유가 오늘 찾아왔던 그 여자 때문이라 짐작한 게 있었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알 수 있네.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체크가 안 돼 있네. 정답 2번이야.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5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3번이에요. 기억 부분이 여러분 책에서 뭐냐면 이놈! 너는 이예비 말도 들리지 않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허노인이 분노한 게 아니지. 오히려 만족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다음 니은. 여러분 책에서 우는 비로소 허노인이 끝끝내 줄타기 자세 바꾸지 못한 내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안 바꾸는지 이해했다 이거였잖아. 허노인이 줄타기 하다가 발을 다치자 허노인의 줄타기 능력 의심한 건 아니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다음에 3번. 줄을 타지 못하게 된 상황이 오면 차라리 줄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허노의 생각을 암시하고 있다. 이게 아까 맨 마지막에 같이 타자 내가 어찌 다른 곳을 볼 수 있겠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답은 3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4번 얘기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합시다. 1번 보시면 여자를 만난 뒤 운이 주리에서 재주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지향하는 걸로 변한 거라 볼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운이 자신의 귀와 눈을 자꾸 때리는 거. 왜 때린 거죠? 귀와 눈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는 거 얘기할 수 있네요. 3번. 허노인보다 줄을 높이 매달아 타려고 했던 것은 더 승화된 공간을 만들고 싶은 내가 아빠보다 더 승화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18차시 강의 다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학기 선생님과 함께 현대문학 들었던 이제 1, 2학년 방과후 수업 제자들은 현대문학 이번 강의 끝났다고 해서 저번 마지막 종강 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냥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버리면 우리 한 학기 내내 19차시에 걸쳐서 공부했던 건데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몰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꼭 이번 여름방학 때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현대시 문제와 현대소설 문제를 꼭 열심히 풀어서 현대시 소설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열심히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고전문학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고전문학 신청한 사람들은 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